네, 뭐 두 분 뭐 이미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다시 소개 안 드리고 일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한 주 잘 보내셨죠? 예. 약간 벌써 일주일도 넘게 지나가지고 그렇죠. 진짜 정신없이 지냈는데 네. 예. 하마터면 이제 제이비도 끌려가가지고 비벙커에서 아마 두드려 맞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왜 그러세요,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그날 어저께 이제 그날 MBC에도 잡으러 가라는 이제 그런 지시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왔으면은 사실은 이제 그날 이제 새벽에 이제 이 뭐 유튜브나 방송이나 사실은 이게 참 마음에 위안이 되는 건데 제가 켜보니까 이제 제이비도 와서 이제 유튜브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속보도 많이 듣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상황도 전달해주고 도움이 많이 됐는데 잘못됐으면 와서 이제 두드려 맞고 끌려가실 수도 있었겠다. 다행이다. MBC 직원분들이 아마 필사적으로 막았을 거예요. 예. 설령 군인들이 왔어도. 네. 예. 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간만에 찹니다, 진짜. 오늘 12 맞아요. 공교롭게. 하필이면 예. 오늘이 12.12 군사반란 바로 그날이에요. 네. 야, 이제 지금 이제 저도 이제 계속 파로업 하고 있는데 이제 전모가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 그날 저녁에는 혹시 뭐 약주 자시고 홧김에 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준비가 굉장히 철저했고 이제 많은 계획들이 있었고 근데 지금 이제 맞춰 보니까 이제 그날 그 707 특임대 태우고 가야 될 이 헬기가 예, 그 늦어졌다는 여러 이유로 한 40분 늦어지는 바람에 기상 조건이 안 좋았고 기상 조건하고 뭐 이 수도권의 이제 하늘길 열어주는 예, 하늘길 거. 열어주는 그 승인 절차 때문에 40분 늦어지는 바람에 이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간 거다. 그래서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지금 따져 보면은.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그 일선 지휘관들이며 우리 국회며 우리 제도적 시스템이며 저는 이게 어이없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몇몇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게 이제 일종의 무산된 거는 우연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제도적 네. 시스템, 국민들의 그렇죠. 그러니까 균일하게 교육받은 국민들의 수준이 저는 작용했다고 봅니다. 저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 헌법 조문이 왜 그러니까 그 조문이 생겼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번에 예. 네. 만천하에 보여줬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여의도로 달려가서 온몸으로 네. 막았던 그 시민들, 예.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민주시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 회복 과정을 지금 사실은 자세히 보고 있는 건데 네. 지금 이제 군인들 혹은 이 고위공무원들 우리 좀 이따 더 얘기하겠지만은 이 진실을 발견해가는 이 과정에서 사실은 대부분 거짓말을 하고 있다. 비겁하고 비루하다 진짜. 예. 그렇죠.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무위원들부터 그렇죠. 야, 네. 국무위원들 뭐 한심합니다. 진짜 보고 있으면은 진짜 한심합니다, 진짜. 좀 이따 그 얘기도 한번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좀 이제 그 계엄 여파, 경제 쪽에 미친 여파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피멍이 들었다를 넘어서 거의 골병 들고 있는 수준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상황이? 주가는 저는 가뜩이나 우리 국내 증시가 힘든데 진짜 이 대통령이 좋아하는 어퍼컷을 맞아버린 것 같고 외환시장은 불안불안하다 왜 안 보이고 뭐 이런 지적이 나오지만 외환시장은 잘 지킬 수 있는데 너무 우려가 큰 거 아닌가. 아, 그렇게 보세요? 네, 우리 경제가 그렇게. 일단 좀 그럼 하나하나 증시부터 좀 진단해 주신다면. 증시 한화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5 거래일 동안 그룹 시총이 10%가 날아갔더라고요. 방산이 그 나라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해외 투자자들이 판단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방산이잖아요. 반도체나 배터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정부나 보수 정부에서 매우 중요시 여기는 곳 아니에요. 네. 결과적으로 꼭 이런 거 정말 엄청나게 흔들고 가요. 그렇죠? 네. 그렇네요. 한화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지적 중에 하나가 우리 뭐 K9이나 뭐 K2나 이런 그렇죠. 전차나 이 자주포 관련된 아니면 뭐 T50 뭐 이런 고등 훈련기 관련된 이런 이제 방산 관련된 이 업체들의 이제 수출 네. 요게 이제 중요한 실적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거는 좀 뒤로 물려질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아마 그런 예측들이 아마 반영이 됐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기 전에 교수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경제적 파장이 당장 어떤 경제에 영향을 미치느냐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 지표들도 다음 달 돼야 되고 다음 분기 돼야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비단 뭐 이번 달 이번 분기로만 판단할 수 없고 계속해서 워런 버핏이 그런 말 했잖아요. 이게 뭐죠 명성을 쌓는데 20년 걸리는데 그 잃어버리는데 5분 걸린다고. 맞아요. 두고 갈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만 보면 예를 들어 국민이 돈을 얼마나 잃었냐 이걸 제가 뭐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1,150조를 걸리는데 국민연금이 그 중에서 한 국내 자산의 한 13% 하니까 얼추 계산해 보면 얼마 한 140조 정도 되는데 우리가 사거래일 동안은 170 엄청나게 손실이 났다가 그제하고 어제 우리 주가가 많이 회복됐거든요. 그래서 따져 보니까 한 4, 5조 정도 평가 차익으로 그 정도 손실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네, 국민연금만.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장이 자꾸 무너지는데 정말 이 주식을 살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어요. 우리 증시에서 증시 3요소가 개인, 기관, 외국인인데 지금은 증시 3요소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공제라고 살 때가 어제는 정말 기금이 와서 바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짜 우리 국민들 돈을 움직일 수 있는 기관들이 진짜 뭐랄까 정말 억지로 바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까요? 지금 김 원장 기자께서 국민연금 말씀하셨으니까 엊그제 이제 그 우석준 교수께서 국민연금이 지금 왜 그러니까 환율 방어에 지금 나선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 의혹을 제기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어제 국회 나온 최성모 부총리 또 부인하던데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뭐 여러 방면으로 예. 상당히 이제 고위 금융 당국 제가 제 레이더 총 동원해 가지고 네. 확인을 조금 이제 했는데 예. 왜냐하면 이제 외환 시장에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관여하는지는 사실은 대체로 보안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환율에 개입한다는 지금 사실 관찰국으로 지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는 이제 변동 환율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 환율의 위로도 아래로도 다 지금 열어놓고 지금 사실은 놔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꾸 거기 관여하고 있다는 그런 의심받으면 이제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틀은 이제 우리 외평기금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게 네. 사실은 뭐 기재부가 하는 건 아니고 기재부가 이제 한국은행에 이제 위탁을 줘가지고 계정 터가지고 거기 딜러들이 이제 거래를 합니다. 하면서 이제 너무 변동성이 커지면 안 되니까 이제 싹싹 개입하는데 지금 국민연금이 여기에 동원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심을 지금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이제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을 좀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한 3대 7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한 1,000조라고 보면은 그러면 뭐 맥시멈 한 300조에서 400조 정도 해외 자산 가지고 있겠다. 근데 대부분이 달러 표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 국민연금의 이 운영본부의 이 운영 지침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달러 표시된 자산에 대해서는 외환 해지를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기본 방침입니다. 왜냐면은 그게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외환 뭐 예컨대 뭐 미국 증시다. 미국 증시 수익률하고 우리나라 환율하고는 이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자연 해지가 됩니다. 왜냐면 이제 미국에서도 이렇게 수익률이 좋아도 한국에 가져올 때는 이게 환율이 안 좋아가지고 수익이 많이 안 나고 반대로 미국에서 수익률이 나쁘면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괜찮아가지고 갖고 들어오면 또 손해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수수료 들고 이럴 필요가 없이 굳이 그냥 해지할 필요가 없이 네, 오픈해 놓는다. 오픈해 놓는다 이제 환위험에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가 2022년도에 환율이 한번 확 튄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기재부에서 우리가 좀 총알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해가지고 어떤 걸 만들어놨냐면 이제 추경호 그때 기재부 장관 시절인데 환해지에 할 수 있는 전략적 환해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자산의 10%까지는 우리가 해치할 수 있다. 네. 이제 이거 조항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자산이 한 300조라고 치면은 한 30조까지는 요 환해지에 동원될 수가 있는데 이 환해지를 하게 되면은 환해지라고 하는 건 달러가 지금 굉장히 좋은데 달러가 만약에 떨어져 가지고 우리나라를 가져올 때 손해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럼 원화를 확보를 놔야 되기 때문에 뭘 하냐면은 이 선물안을 매도를 칩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면은 은행이 그거를 구입을 해요. 매입을 하면은 은행은
항상 반대 매매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은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 들고 있으면은 은행이 이제 환 위험에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반대 매매를 취합니다. 그래서 그 선물안을 이제 매입하게 되면은 그거를 바로 현물 시장에서 달러를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국민은행은 환해지를 한 건데 결과는 국내 시장의 달러가 늘어나면서 원화가 환율이 막 오르는 현상이 좀 자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언제 전략적 환해지에 나서게 돼 있냐. 근데 그거는 지금 사실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사에 따르면은 1,410원 정도가 거기가 경계점 아니냐라고 의심했기 때문에 1,410원 넘어섰잖아요. 넘었죠.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의 특성상 매뉴얼이 있고 판단이 있으면은 매뉴얼을 따라갑니다. 왜냐면 지금 계속 달러가 오를 상황이면은 환해지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매뉴얼에 1,410원에 환해지 하라고 돼 있으면은 내 돈도 아니잖아. 이미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했는데 그게 1,410원이 아니라는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들어갔다. 아직 안 들어갔다. 그래요? 근데 그게 얼마인지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국민연금을 가져다가 외환 방어에 쓴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녹고 있다. 이런 그 유튜버 분들의 표현을 봤는데 조금 과장된 면이 있고요. 그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수합이라는 건 국민연금은 이제 주로 자산을 사들이잖아요. 돈이 계속 모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1,150조 중에 한 사실 지금 넘어서 50%가 넘습니다. 해외 자산이. 그러니까 자꾸 예를 들어 맨하탄에 뭐 5천억짜리 호텔을 하나 산다. 그러면 뭐 한 4억 불 정도 환전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뭐 달러를 사야 되니까 우리 외환시장 당연히 서울 외환시장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달러 수요가 높아져서 환율이 높아지니까 정부가 여기 그거 사지 말고 우리 외환보유고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달러 줄게. 그 굳이 살 필요 있어. 이게 일종의 이제 수합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합이 그런 식으로.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정부 이제 달러 빌려주니까 달러 이자를 이제 정부에 이자를 내야 되고 이게 원화를 대신 받으니까 그렇죠. 원화인데 두 개를 생각하면 국민연금이 보는 손해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거나 국민연금이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이익을 보는 거니까 그거를 우리가 손해 본다고 할 수는 없고 문제는 아무래도 환율이 올라갈 방향이 높은데 환율이 올라갈 방향이 높은데 예를 들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410원을 기준으로 해서 해지를 하지 않고 해지를 시작해 버린다면 그동안에는 해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외국의 자산을 미국의 채권을 사든 뭘 살든 달러 값이 올라가면 환 차익까지 얻어오겠다. 아무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베팅을 한 건데 1,410원을 이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그 정도 이상 가면은 해칭을 하겠다. 이렇게 했다면 만약에 그래서 달러가 더 올라가 버리면 환율이 더 치솟으면 국민연금이 가져올 이익을 정부가 이 해칭을 수합을 하면서 그 기회를 가져가는 그런 단점은 있을 수 있지만 환율이라는 건 또 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해칭이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정확하게 보면 더 크게 보면 환에 노출된 게 아직도 해외 자산 중에 한 97%. 그래서 해칭된 게 한 3% 정도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해외 자산이 예를 들어 1,150조 중에 한 50%라고 치면 한 600조 정도면 600조 중에 환율이 1%만 올랐어도 97%니까 대부분 환에 노출돼 있으니까 1%만 올랐어도 600조의 1%니까 6조 원 정도는 우리가 이미 뭐 시세 차익은 아니지만 평가 차익으로 먹고 있다.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기자님 말씀해 주신 거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국민연금이 이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이제 두 가지 수단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한국은행하고 통화 수합 달러를 우리한테 갖다 써라. 이제 요게 하나가 있는데 보통 한 30조 정도 한도를 뒀는데 요걸 50조 정도로 이제 올렸다. 500억 달러까지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2022년도부터 새롭게 하고 있는 전략적 이제 해치. 요게 이제 아직은 작동되지 않는 것 같다. 지금 아직 그 선상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다. 이제 그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의 그 의심을 받고 윤석열이 일으킨 이 사태에 왜 우리 노후 자금을 동원하느냐. 그러니까요. 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시장 일부나 공무원들이 이제 어떤 설명을 하냐면은
사실은 뭐 증시가 안 좋거나 이럴 때 개입해가지고 손해 본 적 있냐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컨대 개입한다는 거는 증시 가격이 쌀 때 들어가서 버티고 있다가 비쌀 때 팔고 나오니까 수익은 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야 이게 우리한테 다 도움되는 거다 이게 다. 뭐 이런 논리로 지금 사실은 개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근데 이 노후 자산을 이렇게 위험에 노출시켜도 되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그거는 상당히 뭐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 완전히 그 국민연금에 수익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 대통령이나 공무원들이 한 실수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기금 운영의 첫 번째 목적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국민 돈이니까. 그런데 이제 외환 보유고는 기본적으로 이제 외환 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보따리 돈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연간 이자 비용만 몇 조 원 들어갈 때도 많고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할 때 도대체 이게 뭐 이자 비용만 뭐 3조 원이 됩니까? 이러면 이제 그 지난 정부나 그전 뭐 노무현 정부 때도 보면 기재부에서 나와서 한국은행에 나와서 국방 예산처럼 자본시장을 지키는 그런 비용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같이 이제 외환시장에서 전투가 벌어질 때는 외환보유고가 투입되면서 재정을 쓰는데 그 이제 바꿔 말하면 국민연금을 끌어다 쓰지 않으면 재정 투입이 더 늘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알겠고요. 고환율이 이제는 고착화되는 겁니까? 그냥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걸 참 이 경제에서 가격 예측은 참 무의미한데 우리가 사실 트럼프 집권할 때 벌써 1,400원은 이제 기준으로 이른바 뉴 노멀이 됐다 뭐 이런.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전 전망도 진짜 10년, 20년, 30년 시계열로 보면 또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게 예를 들어 1,400원 이상 1,450원 될 것이다. 1,500원 뚫을 것이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면 지금 다 다시 환시장 가서 투자하지. 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1,430원에 지금 멈춰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일단 큰 틀에서 보면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면 과거에는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수출이 유리해졌는데 지금 우리 공장들이 다 쓸만한 공장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우리 수출에 그렇게 도움은 안 되고 정작 우리가 이제 자재 같은 거 수입할 때 이런 것들이 당장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것저것 불편한 것이 많지만 제일 큰 문제는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우리가 이제 내수가 안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리 더 내려야 한단 말이에요. 금리 내리는 게 한국은행에서 금리 내리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죠. 우리 돈값이 싸져버리면 해외 투자자들은 더 해외로 빠져나가고 이게 또 환율에 더 영향을 주거든요. 아이고, 하여간 경제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올해 계속 한 1,300원대 중후반 왔다 갔다 하다가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면서 이제 사실은 1,400원대로 사실은 안착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이제 고착화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1월 달에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면서 데이 1부터 이제 사실은 뭐 행정명령 엄청 때리겠죠. 예, 무지막지한 이제 일들이 막 벌어질 건데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점프를 한번 이제 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맞서는 이제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뭐 대응들이 나오면서 환율이 출렁거릴 건데 그것도 우리 경제가 사실은 굉장히 버거운 일인데 중간에 정치인들이 이 사태를 만들어 놔가지고 중간에 한 번 더 점프하게 됐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기 세력이 들어오고 우리가 그걸 막는 제가 아까 전투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 시각 현재에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세 가지 큰 틀에서 봐야 되는 우리가 무역 수지가 흑자인가? 달러를 계속 벌어오고 있는가? 그러면 이게 외환 보유고 다르게 시장에서 계속 우리 원화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달러를 벌어오고 있는가? 우리 이제 일단 무역 수지는 흑자고 내년에 이제 수출이 기울 거라서 내년이 걱정인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외환 보유고 한 4천억 달러 많이 줄어서 그래도 4,100억 달러 있는데 우리 대외 외채가 한 7천억 달러 그중에 단기 외채가 한 1,500억 달러 정도니까 정부 비상금 보따리는 4천억 달러인데 당장 뭐 급하게 갚아야 할 돈은 한 1,500억 달러다 이렇게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도 절대 위험한 수준은 아니고 다만 변수는 이제 환 투기 세력들은 과거에도 뭐 중국을 공격할 때 예전엔 파운드와 공격할 때 이런 데 조지 소리 이런 볼 때 보면 항상 그 나라에서 뭔가 허점이 딱 벌어지면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월 20일 날 취임할 때 보편관세 10% 딱 때린다. 뭐 이런 게 제가 볼 땐 지금 거의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딱 때릴 때 우리 정부가 정말 총력 대응해야 할 이런 상황인데
그때가 이제 뭐 출렁거릴 수 있죠. 투기 세력들은 그런 거 노립니다. 하여간 그 정부 당국이나 그 뭐 한은이나 이제 얘기할 때 우리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적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97년도 IMF 위기 겪었기 때문에 적정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경제 언론 가르칠 때 이제 어떤 얘기 좀 많이 하냐면은 이제 가끔씩 이제 그 신문 기사 이런 거 보면은 서울 땅 다 팔면은 캐나다 다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시 지금 그 현재 그 집가를 다 계산해 보니까 캐나다 땅보다 비싸니까 우리 살 수 있다. 그런 일은 안 벌어집니다. 그걸 누가 사요? 아니 거래에서는 그러니까 거래가 된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시 땅을 팔기 시작하면 가격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가격 그 살 수 있는 자산이 줄어들고 캐나다 땅을 사기 시작하면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가격이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네. 한꺼번에 블록딜로 하지 않는 한 그런 거래는 시장에서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외환 보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갚으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순식간에 이제 외환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제 이 총알이 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너무 자신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내수는 어떤 것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이미 내수 바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닥 뚫고 지하로 지금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아직 이런저런 뭐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달 일자리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건 이제 계엄 이전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전에 이제 소매 판매가 10분기 연속 해서 내려가고 있다. 사상 유례 없이 우리가 2분기 이상 내려간 적이 없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아직 통계가 안 나와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난달 통계 나온 거 보면 이거 계엄 이전이지만 벌써 일자리가 한 1년 전보다 지난달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3만 9천 명 감소했고 이건 이제 3년 2개월 만에 최고고 제조업 취업자는 그나마 이제 좀 양질의 거거든요. 근데 지난달에 제조업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만 9천 명 감소해서 이건 한 3년 2개월 만에 최저치인데 전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수치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근데 자영업 동기나 우리가 이게 주변에서 느끼는 걸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딱 이 시점이 뭐냐면 연말 특수에다가 송년회 특수에다가 크리스마스 그러니까요. 특수를 네. 누려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깡깡 얼어붙고 예약 취소 줄이고 있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아마 장담컨대 대한민국의 웬만한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 현재 100% 내년도 투자안 다시 가져와 봐라고 회장과 사장님들이 지시했을 겁니다. 재검토 들어갔다. 그러니까 경제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영어로 그러니까 뭐 집이 언제 불탈지 모르면 내가 그 집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집이 차라리 불타갖고 없어져야 내가 저 땅 살게 이 투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그래서 이 사태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뭐 경제학 이론 중에 예비적 동기의 저축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축을 이제 사실은 뭐 왜 하냐 그러면은 뭐 오늘 돈이 있지만 내년에 내일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죠. 비가 오면은 이제 우산 필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비가 이제 어떤 강도로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그 저축의 이제 양이 정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예비적 동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보험처럼 저축을 더 하는 거예요. 네. 상황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소비에 나서지 않고 돈을 줄이고 저축을 늘려갑니다. 그래서 내수가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데 같은 소득이라도 같은 상황이라도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은 내수 소비는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고 아까 이제 기자님 뭐 기업 얘기도 말씀해 주시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내가 받을 외상들이 널려 있지만은 자금이 순식간에 경색되거든요. 우리나라 은행들은 어떤 관행이 있냐면은 잘 돌아가고 있는 대출도 위험이 생기면 다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신용 경색 국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순식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잘 돌아가는 기업도 자기 돈 싸놓고 하는 건 아니거든. 돈 돌려가면서 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경색되면은 순식간에 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업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지금 제일 먼저 할 거는 우리 현찰을 갖고 있는 게 얼마큼 있지? 그리고 가동할 수 있는 거 얼마큼 있지? 그리고 팔 수 있는 거 뭐 있어? 그래서 지금 아마
유동성 자금들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기자님 말씀해 주신 무슨 투자를 다시 계획한다는 거는 나갈 것도 지금 멈춘다. 그래야만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혹시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서 가령 뭐 가는데 컨테이너선이 갑자기 뭐 선적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뭐 비행기 멈춘다든가 이래가지고 뭐 발주는 어떤 게 안 오거나 또 나가지 못해가지고 그냥 도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버텨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내수와 지금 그 투자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빠르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대로 그러면 그러니까 당장 그 내일 모레 토요일에 만약에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면 조금 좀 나아질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경제가 확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 경제가 분명하게 둔화되고 있고 내년도 성장률 이런 게 거의 모든 기관에서 한국은행부터 IMF, OECD 거의 모든 기관에서 한국 경제만 유독 둔화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을 때 이런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빨리 매듭을 짓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미래에 불확실성이 생기면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의 소비나 투자를 줄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아직 지금 뭐가 터진 게 아닌데도 그렇게 돼서 저는 이게 경기가 제가 방송 출연하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지금 경기가 어떨 것이냐. 경기는 조금씩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니고 경기가 질서 있게 조금씩 안 좋아질 겁니다. 이번 사태로. 그러니까 뭔가 시장에 그 나쁜 트리거가 있었다면 좋은 트리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걸 상승 반전한다는 뭐가 있어야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외환 시장도 우리 증시 밸류업 한다고 어느 정부 때보다 가장 공을 들였습니다. 기업들에게. 그렇잖아요. 기업 중심 경제를 했잖아요.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우리 모르지만 근로자들보다는 기업 중심의 경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밸류업 한다 해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만 해도 자사주 소각 10조 아닙니까? 현대차가 1조, LG전자가 5천억입니다. 주가 더 내려갔어요. 사실상 정치 리스크가 이 돈들을 그야말로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 녹여버렸습니다. 이 수많은 이 10조가 장난입니까? 주가 더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서툰 겁니까? 최상목 부총리만 한 말씀만 드리자면 그날 국무회의 그 짧은 국무회의 동안 반대하면서 뭐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그래서 국민들은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실에서 바로 부총리로 영전해서 왔을 때 첫 기자 간담회 자리에 제가 가 있었습니다. 출입 기자로. 그 뒷자리에 2시간 동안 서서 무슨 이야기 하는지 드러나 보자. 근데 그 지금 정부에 대한 정책의 확신, 그 위세, 그건 어디로 가고 이제 와서 나는 막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라는 피해자 코스프레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 위상 존중합니다. 우리나라 권력 서열 3번째입니까? 4번째입니까? 기재부 장관이. 3번째. 네. 존중합니다. 책임은요. 책임은 골목상권의 서민들이 지고 위상은 그건 자기들만 가져가고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지금 서민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골목상권에서 가게문 열어놓고 이 겨울에 손님 한 명이라도 더 기다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경기가 왜 이렇게 안 좋지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와서 물러날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뭐 기소가 될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는 법률가들의 문제고 정말 국민들 앞에서 부끄러운지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세계 10번째 경제대국의 경제를 책임졌던 사람이 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뭐 반대하고 나왔는데 어쩔 수 없었어. 마치 자신도 피해자가 되는 것처럼 그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저 이제 기재부 사생팬이니까 이제 최상목 그 부총리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쭉 이제 팔로우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박차고 나왔다는 것도 국무회의 끝나고 박차고 나왔다. 이 얘기 아닙니까? 중간에 나왔다는 게 아니고. 예. 끝나면 누구나 다 나오지 않나요? 5분밖에 안 했는데 뭐 중간에 어디서 반대하고 어디서 나왔다는 건지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고 저는 뭐 기회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분이 끝나고 나와가지고 사실은 그 불법 계엄인 거는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 공무원들이 본능상 나오면 바로 법을 찾아봅니다. 그때는 현장에서 못 봤더라도 그리고 기재부 조직이 어떤 조직입니까?
뭐 10분 만에 나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금 우리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10분 만에 나옵니다. 아니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법령제 갖고 오라고 했다면서요? 지휘통제실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10시 반에 이제 선포되고 그 국무회의는 10시 한 10분 언저리로 5분 동안 진행이 됐고 17분부터 22분. 예, 그러니까 나왔고 그러면은 그 거기서 이제 뭐 선언이 되고 한 10분 정도 있다 한 40분쯤에 이제 나와서 11시 40분에 이제 소위 말하는 F4 모임을 하는데 그 사이에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못했겠습니까? 근데 어떤 걸 했냐면은 그 어저께 그 대정부 질의에서도 조국 뭐 의원이 뭐 그런 거 여쭤보던데 이 불법 계엄을 도와주기 위한 후속 조치를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저는 이제 이분이 계속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저번에도 그 말씀하셨어요. 네. 처음에 나와서 다른 11명의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여했다는데 기재부가 제일 마지막까지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내가 참여했고 저는 반대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최성목 부총리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 내지 처벌받아야 되고 내지 탄핵받아야 된다고 치면 차관으로 해서 이제 그 다 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뭐 지금 뭐 그 사이에 대단한 걸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그동안 대단한 걸 한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있으나 없으나 허수아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네. 우리 이 직제에 따라서 그 다음 공무원이 맡아서 진행해도 사실 큰 문제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어제 그제 급하게 이제 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제 이 자금 굴리고 있는 이제 이사들 이렇게 전화를 쭉 이렇게 돌려보니까 그래도 리더십이 좀 있으면 좋겠다.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그래서 최근에 그러면 정부가 했던 조치 중에서 그래도 믿음이 가는 게 뭐였냐 그러면은 한은 총재가 주도했던 그 외환 시장에서 RP 매입해 주는 거. 그게 굉장히 그래도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큰 그 효과가 있었고 도움이 좀 많이 된 것 같다. 다만 이제 그분들이 하는 거는 지금 이 사태가 단기간에 마무리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중장기화로 사태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관망하는 중이다. 그 이재명 대표가 여야정 비상경제협의체를 제안을 했잖아요. 아니, 요 말씀만 하나 최상목 부총리 나온 김에 그 마치 이번 사태의 공범인이 책임져라.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받아들일까 봐 제가 분명하게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의 임기 동안 재정 건전성이 얼마나 금과 옥조였습니까? 근데 얼마나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까? 그다음에 밸류업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증시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다음에 그 경제의 척도라는 우리 경제 척도라는 환율 어떻게 됐습니까? 네 번째 내수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수출 하나 갖고 버티고 있는데 수출 사실은 우리 기업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전에 TSMC가 지금 바이든 정부 행정부 끝나기 전에 8조 원 보조금 타가버리기로 약속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도장 찍었었는데 이미 돈 송금 받아버렸습니다. 네. 어제 마이크론이 또 미국 기업인데 보조금 또 8조 원 다 받았습니다. 도장 찍었습니다. 취임까지는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근데 삼성전자만 받기로 한 돈이 8조 원인데 우리 정부가 수출에 도대체 기업들에게 도와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5개 분야에서 너무나 뚜렷하게 성과가 안 좋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드리려던 질문. 이재명 대표의 여야정 경제협의체는 지금 되게 기묘하고 꼭 절실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사실 중요한 정무적 판단인데 예. 이거 뭐 어저께 이제 이준석 의원도 이런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했던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붕괴했습니다. 지금 예, 실질적으로 지금 기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야정 뭐 이런 협의체가 필요한 건 지금 사실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대통령의 리더십을 상실했고 예. 그리고 뭐 일부에서는 지금 내란이 계속 진행 중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리더십을 국회가 가져오는 거는 저는 당연한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여기에 협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기함했던 건 뭐냐면은 지난 토요일 날 이제 탄핵 관련돼서 투표가 불성립되고 일요일 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한한 동맹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날 그 국무회의는 아닌데 안건이 없어 국무회의는 아닌데 간담회 같은 걸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나와서 최상목 부총리가 이제 경제 관련된 장관들 뒤에 세워놓고서 제가 이제 이 최상목 부총리를 처음 본 게 이분이 이제 경제정책국장 할 때 처음 봤거든요.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조곤조곤하고 목소리 크게 안 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 때 얘기하는 거 봐도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들이 혼내도 잘 듣고 이런 건데 그는 굉장히 상기된 표정으로 저는 그 정도면 최상목 부총리면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고 봅니다. 그 정도면은. 예. 예. 거의 이제 상기돼 가지고 정부안 예산을 통과시켜내라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상황 판단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날 만약에 그 정도 상황이면 어때야 되냐면은 국회와 잘 협의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 정도 메시지가 나오면은 저 생각에는 민주당에서도 지금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를 빠르게 봐서 10일은 아니었겠지만은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합의 처리가 좀 가능했을 거라고 봤어요. 근데 그날 나온 그 최상목 부총리의 이 태도를 보면은 이거는 뭐 니네 때문에 경제 다 망하는 거야. 거의 협박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나중에 뭐 우리 그 예산 얘기 조금 더 하겠지만은 그 감액안대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는 불가피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얘기 나온 김에 그거 하시죠. 그러니까 감액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감액 예산 4조 얼마 중에 예비비가 2조 얼마 아니에요? 2조 4천억입니다. 네.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금을 많이 재정을 많이 깎아서 통과시킨 게 아니고 재정을 많이 깎은 다음에 증액해야 되는데 증액을 안 하고 통과시킨 겁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깎은 예산의 절반은 예비비라 그 정부가 이제 무슨 일 생기면 그 추경하면 됩니다. 근데 추경 아마 빨리 할 겁니다. 그렇게 네. 보시고.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저렇게 뭐 엄살 떨 것도 아니다. 자, 민주당은 이번에 이번에 지역구 의원들은 자신들의 민원 예산을 올리지 못해서 속으로는 끙끙 앓고 있을 겁니다만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죠. 민원 예산이라는 게 사실 다 그렇죠. 별로 뭐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증액을 하지 않았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 싸움판 와중에 잘 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오히려? 네. 그다음에 이제 추경하면 됩니다. 우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사실 합의 처리를 해온 건데 우리가 이제 합의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네.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헌법과 국가재정법은 이제 어떤 권한을 주고 있냐면은 국회는 감액하고 정부는 증액할 수 있는 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자님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감액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만약에 감액안을 통과 안 시켰으면은 정부안이 자동 부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야당의 협상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언제든지 야당 안으로 올릴 수 있게 사실은 협상을 시도를 한 겁니다. 감액했다 하고 감액을 올려놨던 얘기는 정부와 협상을 의도가 있다. 증액 협상용이었다고 봐야죠. 증액 협상 용이고 사실은 협상을 국회의장이 중지해서 10일까지 진행한다는 그 스케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간에 갑자기 대통령이 예산 탄핵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뭐라고 표현하기 참 좋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갑자기 하여간 저희 그냥 그 사람들 쓰는 용어로 발작 버튼 늘려가지고 갑자기 하는 바람에 이제 협상이 중단이 된 거예요. 중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귀책 사유는 사실 정부에 있다. 저는 이제 사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감액 내용을 보면은 그 대부분이 예비비고 예비비 삭감은 사실은 늘상 있는 일입니다. 저기 혹시 준비해온 제가 그림 준비해온 2번을 보여주시면은 두 번째 그림을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 다음. 예,
저게 그 빨간색이 예비비 삭감한 보통 규모입니다. 예. 그리고 한 해만 제외하고는 다 삭감을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네요. 예비비를 보통 어떤 용도로 쓰냐면은 아까 이제 그 기자님 이제 그 쪽지 예산 이런 거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여당 의원들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어넣습니다. 근데 야당 의원들은 집어넣을 방법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쪽지 예산으로 좀 증액 좀 해달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증액을 해주는데 총액을 증액하기 좀 어려우니까 뭘 깎아야 되잖아요. 그 버퍼로 예비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이렇게 삭감하면서 다른 거 이렇게 늘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은 딱 정확한데 증액을 이제 못했다는 게 이제 하나고 그 다음에 그 여기서 이제 삭감한 거에서 중요한 걸 보면은 이제 동해 그 대왕고래 예. 그 한 이제 한 500억 가까이 삭감됐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대통령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뭐 해주면 좋은데 반드시 또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당장 지금 해야 되는 거냐? 그게 뭐 거기 이제 그 원유가 있다 그래도 그게 얼른 도망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거는 이제 타이밍의 판단 문제고 그 다음에 예컨대 뭐 그 여사님 사업이 있어요. 예. 정신건강 관련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삭감이 됐고 가장 큰 거는 이제 특활비 특경비죠. 뭐 그렇죠. 특활비 특경비고 대통령실 이제 특활비가 82억 정도 삭감됐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이제 선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검찰 그 특활비와 특경비가 한 500억 가까이 됐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대통령은 이제 활동 안 한다면서요. 이 선으로 물러나거나 탄핵이거나 하야거나 그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야 옵션은 거의 사라진 것 같지만 특활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삭감해도 된다. 그리고 이 검찰 같은 경우는 지금 관할 없는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있는 것도 지금 뺏어야 될 것 같다. 이제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그 효과는 사실은 별로 없는 거고 있다 그래도 굉장히 작고 제한이 되고 다만 내년에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설 겁니다. 연초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거기 때문에 그때는 추경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빨리 확정을 하고 열어놓는 것보다는 확정하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네. 큰 틀에서 보면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그 지역화폐 예산 그게 한 1조 원 가까이 되는 1조 넘죠. 그걸 민주당이 포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특활비, 특병비, 특수 업무 경비 이걸 이제 그거는 이제 몇백억 수준인데 그거를 날려버린 그런 예산안이다. 그냥 별로 복잡할 게 없습니다. 근데 예산안은 그렇고 예산 부수법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산 부수법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은 그 예산은 보통 이제 그 세출 부분이거든요. 돈을 어떻게 쓸 그렇죠. 건가. 부수법안은 수익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부수법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들이 보통 많이 들어오는데 요거 이제 상속세는 우리가 예전에도 몇 번 다루긴 했는데 요거는 이제 좌절됐습니다. 이거는 폐지가 돼서 예컨대 지금 최고 세율을 지금 50인데 40으로 낮추고 그다음에 경영권에 있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증을 20%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폐지하기로 했었는데 일단 그거 날라갔고 그다음에 저는 사실은 그것보다도 이 공제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현실화시키는 지금 5천만 원인데 이거를 한 5억까지 혹은 이제 민주당의 그 대안 입법에 따르면 한 8억까지 늘리는 뭐 그런 법안들이 다 같이 날라갔다. 그렇게 되고 다만 이제 금투세 폐지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 유예되는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됐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안타깝게 보는 게 뭐냐면은 이게 예산 부수 법안으로 한꺼번에 지정돼가지고 우르르 통과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사실 콜레터럴 데미지라고 이게 옆에 이제 치명적인 그 옆에 이제 그 서 있다가 이제 두드려 맞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우리 영화관에 입장할 때 이제 그 표의 3%가 이제 부담금으로 이제 부담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영화 발전 기금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영화인들이 독립 영화도 만들고 뭐 이런 건데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화인들 특히 문화인들 왜냐면 여기 돈이 없으니까 다른 기금 돈들이 또 이쪽으로 막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화 예술 체육인들이 지금 상당히
피해를 입게 됐다. 보수 정부는 항상 문화예산을 깎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좀 알겠습니다. 진보 진영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다 돼서 그럼 마지막 아까 이제 경제 사람탕 문제는 뭐 이야기 과정에 자연스럽게 좀 나온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게 뭐 정부가 되든 여야정 협의체가 되든 지금 기묘하게 빨리 좀 어떤 조치나 그러니까 이게 나와야 된다. 좀 조언을 하시는 어떤 게 지금 강구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정책이라는 게 이제 재정과 통화인데 사실은 금리 내리기가 외환시장 때문에 약간 어려워진 상황이고 지금 정부는 죽어도 재정을 확대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경기는 꺾이는데 우리는 아무 조치를 안 할 거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거야. 이런 입장을 하고 있는데 정작 재정 건전성을 보면 나라 빚은 엄청 들어있는 딱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조금 다른 말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런 논의하다 보면 자 그래서 증시는 나락갈 것이고 외환시장은 언제든 위험해질 것이고 우리 기업들 수출은 줄어들 것이고 내수는 답이 없고 우리 경제 망할 거야. 끝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경제 정말 제가 볼 때는 우리 경제에 정말 대통령이 뜻하지 않은 정책으로 결정으로 어퍼컷을 날렸지만 제가 볼 때 증시는 특히 우리 코스피 시장은 정말 펀더멘털 자체가 쉽지 않아서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나머지 우리 경제에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우리 기술력도 그렇고요. 우리 예를 들어 제가 대외 순 채무국이라고 말씀도 드렸고 뭐 그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고 그에 관련해서 제가 외신 뒤지다가 한 문장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알자지라 보도 중에 이번 계엄령 관련 보도 중에 싱가포르 비즈니스 스쿨의 어떤 교수 투산 투드라는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그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한국 경제가 희망적이라는 겁니다. 왜 희망적이냐 보면 제도적 견제가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높은 참여가 있고 민주적 안전장치 데모크라틱 세이프가드가 있어서 그러니까 민주적 안전장치라는 거는 정치적인 제도적이라는 건 뭐 탄핵이나 여러 우리 헌법 그다음에 국민들의 참여 이게 선진국보다 탄탄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희망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신들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 어이없는 현대사의 경험을 하고 있지만 외신들은 한국 경제가 그렇게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그렇게 허툴지 않아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다. 그럼요. 네, 다시 세워야죠. 그럼요. 네. 예. 우리 그 2016년, 17년 이 박근혜 그 탄핵 정국의 때 보면은 반주에서 보면은 그때 경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반도체도 경기 좋았다면서요. 경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패스를 통해서 진행될지 저는 이제 설명 가능한 불확실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으면은 이 우리 거래나 계약에 프라이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프라이싱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래가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데미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 걱정했던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지만은 권한 없는 자들이 개입해서 이상한 정책들을 갖고 온다. 그래서 여사님이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많이 해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정책 때문에 상당히 혼돈스러워했는데 그런 게 사라지게 당분간 됐다.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 신호등만으로 교통 질서가 이렇게 되면은 잘 안 맡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사람이 한 명 껴가지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혼돈스러울 수가 있어요. 네. 오히려 지금 안전한 시장 경제가 구현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정치인들이 이번 주에 빨리 불확실성을 정리해 줘야 된다. 정치적 불확실성만 거대하면 된다. 질서 있는 질서. 근데 이번에 헌법을 지킨 건 월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질서가 꼭 답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속보가 들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뉴스가 되는지 의아하시겠죠. 계엄 사고한 지 5일 만에 청사 출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전 8시 21분쯤에 차량이 청사 정문 앞에 도착했다는 뉴스가 나왔다고 하네요. 뻥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 경찰들의 암호 암고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저 읽었는데 그게 진짜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암고가 두 번 뻥카라고 해서 합니다. 저는 그냥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 암고가 뻥카라고 합니다. 예, 암고가.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예. 네, 두 분 고생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